가장 핵심은 9월 인하 여부가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아니냐. 왜냐하면 페드워치 기준으로 해서 지금 9월 인하 가능성이 90%잖아요. 주식시장, 채권시장에는 9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거는 다 불안식 됐다. 금리에 관한 핵심은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과연 할 수 있는가. 얼마나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지 않을까. 초기 AI 투자 사이클은 M7이라고 하는 민간이 중심이라면 B2G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더 좋을 확률이 높고,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팔란티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팔란티어만큼이나 많이 오르는 게 글로벌 증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월가에서 미국 주식시장이 9월에 이제 단기 조정이나 폭락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망이 나오는 주요 배경 한번 짚어주세요. 우선 추세를 추정하고 그다음에 탑다운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망하지 않는다거든요. 대응한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누가 어떻게 이렇게 전망한다라는 말을 잘 믿지는 않습니다. 잘 믿지는 않는 것 같고, 지금 9월 달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극히 현존하고 있는 매크로, 우리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매크로 위험을 특별히 감안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맞을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고. 근데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그 전망이 굉장히 유력한 전망이고 맞을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자님은 지금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파시겠습니까? 파실 거예요. 다음 달에 빠지겠다는데요. 그럼 지금 시장은 빠져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다음 달에 시장이 빠질 거라고 이 유력한 해석이 있는데 누가 거기서 주식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장이 9월에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때 가서 보자. 너무 지금 시장이 빠지지도 않고 오히려 오르려는 흐름들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 채널에서도 다 보면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분의 업은 전망하는 겁니다. 그분의 업은 전망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저도 이제 제 커리어상 리서치에 있었던 경험이 있지만, 아주 짧게 있지만 주로 투자자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지극히 투자자의 저는 그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의 관점과 투자자의 관점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투자자의 관점에, 지극히 투자자의 관점에서 원상관 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이제 조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9월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금리 정책 방향 하반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미국 경제 뉴욕 증시의 흐름도 함께 좀 짚어주세요. 일단은 저는 9월에 인하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은 그냥 고려의 대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페드워치 기준으로 해서 지금 9월 인하 가능성이 90%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 채권시장에는 9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거는 다 불안식 됐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핵심은, 금리에 관한 핵심은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과연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서 공격적인 인하하면 미국이 이제 고용 보고서가 이상해졌잖아요. 근데 지난달을 큰 폭으로 5월, 6월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시키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스캇 베센트도 똑같은 이야기를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데, 만일 5월, 6월 달에 하향 조정된 넌펌 페이롤, 비농업 부분 신규 취업자 수가 하향 조정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 수치로 발표가 됐다면, 그러면 7월에 인하했겠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지금 걱정은 뭐냐면 통화정책이 이번에도 또 한 번 늦은 거 아니야? 한 박자, 원래 통화정책이라는 건 한 박자 빨라야 하는 게 정석이라고 그린스펀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파월은 데이터 디펜던트다 보니까 늘 한 박자 늦는데 요번에도 한 박자 늦는 거 아니냐? 이게 걱정인 것 같고, 그러면 한 박자 늦은 상황에서 진짜 공격적인 인하를 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핵심의 문제는 물가가 쥐고 있겠죠. 그런데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스탠스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파월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졌거든요. 왜냐하면 파월의 임기는 내년 5월입니다. 근데 파월도 본인 스스로도 전임자가 퇴임하기 전에 3개월 전에 임명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파월은 내년 5월인데 늦으면 내년 2월에 신임이 임명될 건데 지금 백악관에서는 12월에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 대한 결정은 파월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공격적인 인하는 결국 터미널 레이트, 금리 인하의 종착점이 어디냐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건 파월이 못해요. 시기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 현재 상황에서 생각을 하면 금리 가장 핵심은 9월 인하 여부가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매크로 전체로 보면은 소비가 둔화될 것 같다라는 위험이 가장 큰 위험인 것 같은데, 이게 주식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주식은 소비와 관련된 주식은 별로 없거든요. 다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이거든요. 아니 뭐 전력기기, 원전, 뭐 반도체 다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이라서,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금리 인하 폭, 투자도 결국은 투자는 금리하고 조금은 더 연관관계가 깊으니까 투자하는 사람이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 얼마나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지 않을까. 9월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주에 잭슨홀 하는데 파월이 힌트를 준다면 또 시장은 조금 더 클리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뉴욕 증시에도 좀 훈풍이 부는 분위기였는데요. 반도체, 은행주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사님 어떤 섹터와 종목에 조금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왜 강세로 전환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지금 경기 우려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거의 반작용 쪽으로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 차원에서 저는 그냥 은행도 움직였던 것 같고 반도체도 움직였던 것 같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는 AI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 민감한 반도체도 있었고, 사실 그때 CPI 이후에 가장 강했던 거는 이 시클리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가 가장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여전히 미국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AI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단 하나 다른 점은 이 AI 투자 사이클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던 사이클이에요. 근데 지금 사이클하고 2년 전 내 사이클하고 가장 다른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2년 전까지는 이게 민간을 중심으로 한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AI 하면 그냥 소위 말하는 M7 주식들, M7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AI 투자를 이끌어가는,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주식들이 중심이었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 이후에, 상호관세 이후에 가장 바뀐 AI 투자의 관점 중에 하나, 바뀌었다기보다는 새롭게 부각된 AI 투자 관점은 뭐냐면 소버린 AI거든요. 근데 이 소버린 AI라는 게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만 투자하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소버린 AI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투자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투자에는 민간의 영역보다는 정책의 영역이 조금은 더 많이 작동한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도 진짜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B2G 비즈니스가 제일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다 그거의 배경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초기 AI 투자 사이클은 M7이라고 하는 민간이 중심이라면 그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B2G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더 좋을 확률이 높고 이미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고 저는 전망하지 않고 현상에 충실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걔네들을 가장 중심으로 보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럼 B2G 쪽에서 좀 주목하고 계신 뭐 종목이 있을까요? B2G가 되자마자 그전에도 전력기기가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올랐었는데 B2G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면서 사실은 그런 주식들 소위 그리고 원전, SMR 뭐 그런 주식들이 전형적으로 B2G에 관련한 비즈니스. 아직 SMR은 2028년 빨라야 2028년이잖아요. 근데 B2G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팔란티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팔란티어만큼이나 많이 오르는 게 GE 버노바라고 전력기기 업종 천연가스 가스터빈을 만드는 회사 이게 천연용 B2G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업들로 조금 폭넓게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사님이 팔란티어 얘기를 해주셔서 팔란티어가 AI계의 메시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좀 성장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제가 지금 굉장히 창피한 포인트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의 유튜브 채널에 있는 분들은 항상 저한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포인트예요. 이게 뭐냐면 4월 상호관세 이후에 증시가 이제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또 의미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도주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 AI 투자가 핵심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이제 투자 다음이 뭐냐? 소비다. 그래서 AI 소비 사이클에 포커스를 맞췄고 AI 소비 그럼 이건 결국은 AI 에이전트 뭐 이런 거에 엄청 집중해서 제가 막 특집 영상도 몇 개씩 만들고 그랬거든요. 망했습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래서 그랬는지 초반에는 그렇게 주가도 4월 달에 주가가 급락을 할 때 많이 빠지지 않았고 가장 안 빠진 섹터가 소프트웨어였고 주가의 회복력도 가장 빨랐던 게 소프트웨어였어요. 근데 그게 6월 중순이 지나가면서 소버린 AI 투자라는 게 확장이 되면서 소프트웨어는 다시 주가가 부진해지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직까지 AI의 적극적인 소비 사이클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팔란티어는 이 AI 소비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럼 뭐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AI 소비가 아직까지 확산되고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압도적인 가장 선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지금 선구자로서의 프리미엄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팔란티가 제일 좋은 시점인 것 같고 오히려 더 AI 소비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막 생기겠죠. 그럴 때는 약간 이제 팔란티어가 주가가 빠진다는 게 아니라 팔란티어의 상대적 강도가 지금보다는 조금 둔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전망한 거잖아요. 틀려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AI 에이전트도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망은 전망일 뿐이고 그럼 전망을 뭐하러 하냐 그게 아니라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행여 이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그 누구보다 내가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주 살 거 50주 살 수 있으니까 그 차원으로 말씀은 가이드라인 전망이라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팔란티어는 지금 AI 소비 사이클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독보적인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이제 자금이 M7에서 가상자산 관련 기업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뭐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 서클이 조금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가상자산 관련 주식을 매수한다면 어떤 전략을 이사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저는 우선 이 크립토라고 하죠.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성격이 되게 아이러니한 성격을 갖고 있는 자산이거든요. 변동성이 높아서 위험 자산을 대표하는 자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안전자산이거든요. 디지털 안전자산이라서. 근데 안전자산의 성격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꼭 주식 계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체 계좌에서 금의 할당을 좀 줄여서 네. 디지털 자산의 포지션을 좀 가져가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 갖고 계시듯이 디지털 자산을 물론 금보다 더 많이는 안 되겠지만 일정 정도 가져가셔라. 라고 비슷하게. 네, 비슷하게보다는 좀 작게. 왜냐하면 그래도 금보다는 디지털 자산의 변동성이 더 크니까요. 대신에 안전 자산의 관점에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디지털 자산을 바라보는 가장 큰 관점이에요. 현재 디지털 자산의 시가총액이 금 시가총액의 한 8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8분의 1만큼 갖고 있을 건 아니고 한 금의 반 정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높은 비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자산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워낙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변동성 높은 자산들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 디지털 자산의 변동성, 디지털 자산 자체의 변동성이 주니까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디지털 자산을 배경으로 한 주식으로 옮겨가시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는 크게 그렇게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서클 같은 회사는 결국은 우리 현실에서 은행이 누리던 예대 마진을 누릴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 높죠. 근데 이건 이제 누가 다 알잖아요. 그 이야기 저는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됐어 안 반영이 됐어 이 이야기는 너 알아? 물어봐서 다 알면 반영된 거예요.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그게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미래 가치가. 그러니 핫할 때 그 주식을 좀 사지 마시고 좀 굉장히 사람들한테 관심이 멀어졌을 때 그럴 때 한번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게 이제 거래소지 않습니까? 근데 19세기 초에 19세기 초인데요. 금 세공업자가 금의 거래소가 되고 이 금의 거래소가 은행이 됐거든요. 이제 금융시장의 발전 동향이거든요. 그러면 이 디지털 자산의 거래소가 이 디지털 세상에 은행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뭐 이런 회사들, 코인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장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다만 저도 알 정도면 네. 항상 기준이 저입니다. 내가 알면 다 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핫할 때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이 관심이 좀 많이 줄어 있을 때 관심을 가지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